문서로 살펴보는 현미경 전쟁사,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안녕하세요. 극비문서 읽어주는 남자 남보람입니다. 1944년 6월 연합군은 전쟁의 흐름을 바꿀 계획을 세웁니다. 이른바 오버로드 작전.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이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1740일이 된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전투를 넘어 유럽 해방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대서사 토크.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시리즈로 짧고 굵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편에서는 연합군과 독일군의 작전 계획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심호섭 교수 우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뭐 늘 그렇듯이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좀 여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여유라는 것도 결국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결국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제 마음의 평온을 좀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온. 네. 그 마음의 평온이 네. 오늘 이 콘텐츠를 하면서 좀 얻어지기를, 특히 네. 뒤에 그 기습적인 질문을 통해서 지금 마음이 복잡한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죠. 그걸 좀 느껴드리게 네네.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영화 라이언 일병 우리 많이 알고 있죠. 너무 많이 봤죠.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네. 첫 번째 그 장면. 거기에서 사실 영화는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실제 작전에서 미군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오마 해변을 바탕으로 했죠. 2시간 만에 2,0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 작전이 예상치 못했던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비해서 준비를 많이 한 작전이란 말이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이 계획을 작성을 했나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오마 해변 같은 경우는 그 노르망디의 상륙 지점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노르망디에 상륙하기 위한 그 작전,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 침공 작전이죠. 달리 말하면 프랑스 해방 작전인 겁니다. 해방 작전, 네, 혹은 서유럽 이제 침공 작전, 침공, 그렇죠. 네, 어쨌든지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서유럽.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전반적인 작전 계획은 거의 1년 넘게 준비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네.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연합군이 2차 대전,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략 목표 자체가 그렇죠. 무조건 항복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군대를 베를린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군대를 이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루트 중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는 서유럽 어딘가에 상륙을 해서 벨기에나 아니면 독일 국경선으로 이렇게 진격하는 과정인 거고. 맞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독일이 이제 소련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소련의 이제 스탈린이 계속 우리를 좀 구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제2전선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전략적 상황 속에서 이제 서부 침공 작전 혹은 이 상륙 작전에 대한 계획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43년 초 혹은 42년 말부터 서유럽 침공 작전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근데 이제 같은 연합국의 가장 또 면밀한 파트너였던 영국, 네. 처칠은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하죠. 오히려 이제 북아프리카 전역이 끝난 다음에 이탈리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칠리로 가고, 네.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들어가고, 그 다음 위에 독일로 들어가는, 혹은 그쪽에서 발칸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나름 이 간접 침공 작전을 전략을 계속 고수를 하는 거죠. 가면 안 되는데. 네, 처칠은 사실 2차 대전 이후의 것까지 다 내다본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공산주의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더 우리가 많은 이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어떤 정치적인 것까지 다 생각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루즈벨트는 이 전쟁을 최대한 직접적이고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는 과정 중에서 서로 약간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엔 처칠의 안에 따르게 되죠. 그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북아프리카 전역 이후에 시칠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상륙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43년 5월에 워싱턴에서 이제 3차 회의가 또 열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드디어 이 서유럽 침공 작전, 프랑스 들어가는 그 오버로드 작전, 이게
1년 뒤에 하겠다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43년 5월에 5월 달에요. 이제 중론이 모아졌군요. 모아졌죠. 그래서 실제 이 시점에서 오버로드 작전의 작전 개시일은 언제였냐면 44년 5월 1일이었어요. 44년 5월 1일.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군요. 다르죠. 예, 이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걸 결정했고 그 다음에 43년 11월 달에 스탈린도 참석했었던 테헤란 회담. 거기서 자랑스럽게 이제 스탈린한테 이야기하죠. 야, 우리 이제 할 거야. 네. 제2전선 열어줄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구체적인 그런 작전 계획도 이때부터 좀 만들게 되게 되고요. 사실상 이 회담에서 이제 오버로드 작전이 확실하게 이제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이제 카이로 회담이 또 열리잖아요. 네. 이때도 장제스가 또 참석을 하죠. 이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때 아이젠하워 장군을 이제 대장으로 이제 진급을 시키고 이 사람을 연합군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구체적인 이제 계획이 나왔고 네. 이때부터 사실상 오버로드 작전 계획을 준비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점에서 약간 이 신규 유입자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스탈린이 여기 왜 들어오지? 미국하고 그럼 같은 편이라는 건가?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하지만 네네. 2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소련은 같은 연합국의 일원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치 독일을 상대로 같이 싸웠던 것이고 네네. 뭐 이미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미국에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손을 잡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네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미 둘은 갈라지게 되죠. 이런 것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결정, 군사적으로 이제 도장을 딱 찍어서 오버로드 작전을 실행한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문서를 우리가 하나 찾았어요. 네네. 그 당시 작전 계획이 어땠을지 극비 문서를 지금 공개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단어가 일단 눈에 띄어요. BIGOT, 수프림 헤드쿼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죠? 저거는 네. 거의 뭐 보통 컨피덴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프림 뭐 이거 옷인가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극비 중에서도 극비 문서인 거예요. 그렇죠? 네. 저게 이제 비고트, BIGOT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트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사용한 계획한 문서 중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보안 등급, 그렇죠. 이 코드명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크릿, 그렇죠. 그것이 이제 1급 예, 2급, 3급 극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시크릿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러니까 최고의 기밀 사항이었다는 겁니다. 네. 이 관련된 정말 네. 최고의 그런 그렇죠. 고위직만 볼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이 계획을 알고 있는 정말 그 소수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이 그 비고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 외에는 절대 볼 수 없는. 네. 네. 이 찾아보니까 네. 비고트 리스트가 돌긴 도는데 네네. 그것이 검증이 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네네. 그 극비가 탑 시크릿이잖아요. 네네네. 그거보다 위에 용어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뭐라 그럴 거예요? 탑 시크릿? 탑 이게 안 시크릿을 할 수도 되잖아요. 없고. 그치?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비고트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to GIB, to 지브롤터를 역순으로 이제 뒤집은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북아프리카 상륙 작전 당시에 탑 시크릿보다 더 귀한 시크릿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굳어져서 비고트가 됐다. 이런 토치 얘기가 작전 때부터 나왔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약어라는 거죠. BIGOT잖아요. British Invasion of German Occupied Territory. 독일 점령지에 영국이 들어간다. 약어라는 설도 있는데 이거는 그건 어디까지나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비고트에 보면 네. 어쨌든 오마 해변이든 아니면 노르망디 전체든 상륙 작전 계획을 작성할 때 누군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식견을 가지고 있지만 계급이 낮은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거기에 껴 있을 참모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있죠. 네. 능력 있으면. 예. 근데 그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은 평소에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 명단에 들어간 계급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극도로 제한받죠. 예. 제한을 받았다 이거예요. 집에도 못 갈 것 같아요. 못 가게 했어요. 예. 실제로 예. 그 캐나다 공군 장교 한 명이 오버로드 작전 가운데 항공 지원 계획을 최후로 검토를 한 거예요.
검토를 하고 나서 그 영국 밖으로 못 나갔어요. 집 밖으로도 못 거의 나가게 한 하고. 6개월 동안 갇혀서 지내는 네, 거예요. 그 사람 네. 수기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네. 그래서 이 비고트는 지금까지 우리가 극비다, 대단하다 했지만 그것보다 보안 등급이 좀 더 높다. 그럼 이 보안이 언제 풀렸느냐? 여기 보면 이제 보안 변경 도장이 보여요. 네. 1958년에 미 국방부에서 한번 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미 합참에서 또 변경을 해요. 1973년에 그래서 평문으로 전환이 되었고 이 문서는 당연하게도 원본은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가 있는 것이고 사본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944년 3월 10일이란 날짜가 보입니다. 이 날짜에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영국의 해군, 육군, 공군의 수장이었던 몽고메리, 램지, 리 말러리에게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연합군 해군 원정사령관, 21 집단군 사령관, 몽고메리가 21 집단군이었죠. 네, 그리고 연합 공군 원정사령관이었어요. 작전 목표와 단계도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 이 문서에는 해상 작전 단계와 지상 작전 단계로 나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륙 작전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이동해서 그렇죠. 상륙 상륙까지. 작전이 그렇죠. 예. 바다에서 이동부터 상륙까지. 상륙까지, 네. 교두보 확보까지 이제 가는 것이죠. 이게 해군 담당이고 교두보 확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지상작전. 지상 작전이죠. 네. 자, 여기에 나오는 이제 목표들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전 목표가 명시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BIGOT를 보고 어떻게 읽을까 하다가 네. 곧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GOAT 정말 높은 거. 네. 갓, 네. 아, 뭐 이런 비갓, 비갓.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인 해석이 것 있을 수 있겠네요. 같은데. 네. 그들은 또 언어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비갓, 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그렇지.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갓이라고 것이고. 하죠. GOT라고 할 수도 신이 될 있고요. 것이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아무튼 뭐 근데 이게 목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보면은 일단은 러지먼트 에리아를 확보해야 된다. 작전의 목적은 유럽 대륙의 러지먼트 에리아. 혹시 뭐 상륙 거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다. 네. 근데 이 교두보는 뭐까지 포함하고 있어야 되냐면 작전을 할 수 있는 비행장, 항구 시설을 갖춰야 된다. 우리가 통상 상륙 작전에서 거점을 확보한다고 할 때 그 네, 자꾸 항구만 생각해요. 네, 네, 네. 그게 아니죠. 그렇죠. 네. 굉장히 거대한 지역을 선점을 하게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그 거대한 게 어느 정도 거대해야 되냐면 상륙군이 26개에서 30개 사단이 주둔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이 돼야 된다. 이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후속 부대가 올 건데 한 달에 3개에서 5개 사단씩 올 거니까 이 정도를 충원할 수 있을 정도의 교두부를 우리가 만들어 놔야지 이후에 유럽 대륙으로 독일로 계속 우리가 진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확보가 일단은 당면한 목표인 겁니다. 당면한 목표. 네네. 그 뒤에는 더 거대한 계획이 그렇죠. 지상작전 계획이 있는 것이고. 네네.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1단계 상륙작전인 것이죠. 네.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하여서 거점을 확보한다. 확보하는 거. 네네. 우리가 교두보라고도 하고 헤드보라고도 합니다. 네네. 도강작전은 참고로 강두보를 네. 점령한다고도 얘기를 해요. 진짜 옛날 용어네요. 네. 그래서 1단계는 코탕탱 반도 북단에 위치한 세르브르 항구를 점령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병력이라기보다는 보급품이 집적되고 올라오는 곳이 되겠죠. 네네. 2단계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상작전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지상작전은 말 그대로 육군이 작전을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때 센강을 따라서 동진한다. 루아르 강을 넘어서 남쪽까지 작전 구역을 확장한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글로 들어와 가지고 동남쪽으로 쭉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점령해야 될 주요 지형 지물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브루타뉴 반도에 위치한 브레스트, 로리앙 이런 곳이 있는데 보면 공통점이 항구 도시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미국식 작전 계획이다. 네. 만약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주도해서 작전 계획을 짰다면 항구 도시 위주로 안 하고 선 위주로 하고 중앙에 있는 도심지 위주로 했을 거예요. 네. 미국은 항상 군수가 1번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군수 보급이 모두 준비된 가운데 그 다음에 정보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작전입니다. 예, 순서가 달라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앞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사후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과 날짜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최초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2일로 했다가 지금 이 명령이 나왔던 이 시점을 보면 이제 3월 달에 이걸 지금 명령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5월 31일이라고, 그러니까 타겟 데이가 한 달 뒤로 간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D-Day는 또 언제입니까? 6일. 6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5월 1일에서 5월 31일로 연기된 부분은 뭐냐면
결국 상륙 준비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아하. 병력이 충분히 아직 다 안 왔거나 네네. 아니면 결국 상륙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이 충분하게 준비가 그렇죠.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5월 31일에서 결국엔 6월 6일이 된 이유는 날씨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날씨.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악천후고 기상 상태가 안 좋으면 맞아요. 그냥 바다에서 그냥 다 그냥 끝나거든요. 그렇죠. 예. 날씨 예측하는 거 쉽지 않고 쉽지 않죠. 예. 상륙이라는 것은 파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네. 크게 달라지는 것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계획이 굉장히 심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계획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명령 자체가 좀 그렇죠. 심플하다. 예, 이렇게 보면 될것 계획은 복잡하지만 같습니다. 명령은 굉장히 심플하게 심플했다. 내려가는 네. 것이죠. 네네. 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휘관과 참모가 고민을 많이 하고 치밀하게 계산할수록 계획은 심플해지고 그리고 예하 부대에 충분히 시간을 할당해 주려는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수록 명령은 더 단순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명령서는 이것 말고 예하 부대에서 실행해야 될 세부 매뉴얼은 이만한 걸로 진짜 100개 있을 겁니다. 100개. 그러나 이 명령서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다. 그렇죠. 예. 명령서가 단순한 것은 그만큼 준비가 잘 되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오버로드 작전 자체가 그 총 페이지 수 자체가 한 130페이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책을 하나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륙 부대가 어느 시점까지 가서 배에서 내린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정도로 네. 정말 치밀하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말씀대로 명령 자체는 되게 심플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준비는 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작전이 뭐 인류 역사의 최대 작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과장이 아니지만 여기에 투입된 병력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병 및 공수부대 16만 명 정도 그리고 이제 해상에서 지원하는 부대가 오히려 규모가 더 커요. 네.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고 함정이 7,000척 정도 그리고 항공기가 11,590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이 총동원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초기에 들어간 차량의 규모가 5만 4천 대 정도, 보급품은 뭐 10만 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상상이 안 가늠할 되는데요. 수가 없어요. 네. 그 뒤에 몇 달 동안 들어간 병력은 그렇죠. 예. 200만 명이 들어갔어요. 네. 병력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륙해서 교도보를 확보하는 부대만 지금 16만 명, 20만 명인 겁니다. 네. 뒤에 후속 부대는 200만 명이 들어갔다고. 그 15만 넘는 병력이 일파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작전인 겁니다. 네. 이게. 예. 이렇게 많은 병력이 들어갔어야 되는 이유 네.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만큼 중요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중요해서. 이거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활을 건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어려워서입니다. 어려워. 난이도가 너무 높은 작전입니다. 나중에도 또 우리가 설명을 하겠지만 상륙작전이라는 게 저게 방어되어 있는 진지 앞으로 정면 돌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면 공격을 네. 하는 거는 1차 대전 때 너무나 많은 실패를 이미 경험했잖아요. 참호전. 네. 근데 그런 걸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될 거고 문제는 그냥 육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바다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공군이나 해군과 합동이 또 필요한 작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상륙 작전이 제일 힘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일단 상륙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교두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두보 확보를 하려면 방어하는 사람도 결국 예비들 써서 계속 반격하려고 이제 증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증원 속도보다 내 2파, 3파 병력이 더 빨리 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를 했고 여기서 한 번 실패하면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안 올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상륙 작전은 안 됐네. 다른 데로 들어가 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 뭐 아니면 지금 네. 도인 상황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이유가 보면은 지금 이 보시는 지도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지금 네. 보시는 지도가 나치 독일이 한창 이 전성기 시절에 점령했던 곳들이에요. 그럼 뭐 딱 봐도 다 독일 거네. 다 그죠? 독일 거죠. 네. 예. 소련이 물론 여기서 동쪽에서 계속 독일군과 싸우고 있긴 하지만 네. 너무 힘들게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 독일은 지금 서유럽의 대부분을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연합군 입장에서는 그들의 전쟁 목표를 달성하고 소련의 부담을 덜어줘서 결국 이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상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중회의에서 약속을 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해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거고 그래서 결국 프랑스 북부 해안에 이 대규모 상륙 작전을 계획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말이 돌고 돌아왔지만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독일 패망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전략적인 가치가 높았던 작전이었다. 올인이에요. 지금. 올인입니다, 진짜. 올인. 네. 그런데 그 올인을 왜 노르망디에 갖다 걸었을까?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유를 알고 나면 당연한 건데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랑스 해안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이제 독일 쪽으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루트가 뭐 독일 국경으로 바로 가든 아니면 좀 더 평탄한 길인 벨기에 쪽으로 이렇게 네. 들어가든 네. 독일 쪽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륙할 장소는 결국 프랑스 북부 해안인 그렇죠. 겁니다. 어쨌든 영국에서 와야 되니까. 그렇죠. 영국에서 와야 되니까. 맞습니다. 영국에서 와야 되니까 가기 위해서는 이제 북부 그렇죠. 해안으로 가야 되는데 북부 해안을 놓고 봤을 때 상륙할 수 있는 지점이 크게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세 군데. 가장 이제 독일 쪽이랑 가까운 곳만 놓고 봤을 때 혹은 뭐 영국과도 가까운 곳이긴 한데 네. 깔레. 깔레. 그 바로 옆에가 그 유명했던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탈출했던 덩케르크가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네. 거기서 도망쳤다는 거는 네. 글로 들어가기도 쉽다는 거예요. 겁니다. 네. 네. 바드깔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상륙하기 좋은 지점은 사실 이제 브리타뉴. 브리타뉴. 이 지역입니다. 해안선이 너무 넓게 펴져 있거든요. 여기는. 그렇죠. 좋은 데가 있어. 네, 곳이 있고요. 그런데 노르망디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운데. 네, 그래서 깔레부터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바드깔레부터. 바드깔레는 제일 좋습니다. 영국 해협에서 제일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가까운 데로 가면 제일 좋죠. 제일 바다가 좋죠. 제일 큰 장애물. 네, 그리고 보급 문제도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여기 오면은 바로 갈 수 있어요. 너무 최적의 곳입니다. 근데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독일군도 여기를 이쪽으로 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네. 어마어마한 방어를 준비를 해놓던 것이었습니다. 거기 건너기 좋아요. 저도 지난주에 네, 수영해서 한번 갔다 왔어요. 거기 수영 바로 갔다 왔어요. 그냥 지난주에 잠깐. 밥 먹고 그거 제 꿈인데 이해하셨어요?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어요. 제가. 아 진짜요? 뭐 진짜야. 나 수영도 못해. 아 진심으로 믿었어. 사실 이제 막 수영 선수들이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도보 해협 건넜다라는 게 다 이 루트잖아요 지금. 네.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네. 와 진짜 믿었네. 아무튼 여기는 어쨌든. 독일군 방어가 네. 정말로 강했던 곳입니다. 요새화를 다 마친 곳이었어요. 요새화를 마친 곳. 일단 브르타뉴 같은 경우는 상륙하기는 좋지만 네. 일단 상륙하고 나서 진격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급선이 너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하여튼 좋아요. 좋아요. 보급선이 네. 10km, 20km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두 곳에 비하면 노르망디는 사실 좀 어중간하죠. 특출한 장단점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오히려 장점과 단점의 균형을 이룬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기가 느슨합니다. 그렇게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만들었죠. 네, 네. 깔레보다는 방어가 조금 느슨하다. 음. 그 다음에 브루타뇨보다는 상대적으로 보급에 유리하다. 유리하다. 그리고 지형이 비교적 평탄해서 상륙 작전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도로나 철도망들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강의 하류에 딱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동쪽이나 남쪽으로 뻗어갈 수 있는 교통로도 많기 때문에 네. 진출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괜찮다. 야.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양 환경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륙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됐다. 그래서 그 세 곳을 놓고 봤을 때는 그나마 노르망디 해안이 가장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전력 얘기했는데 독일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노르망디 들어갔을 비교가 때 안 되지 않을까요? 연합군이 훨씬 유리하죠. 네. 숫자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이렇게 보시죠. 지금 여기 이제 표로 보기 쉽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물량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아, 준비를 정말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그러니까 스탈린이 빨리 유럽 전선의 제2전선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네. 뭐 속내는 어떨지 몰랐겠지만 표면적으로 이야기했던 거는 준비가 덜 됐다라고 했던 거는
결국에는 미국에서 병력을 영국으로 날라야 되고 물자를 날라야 되고 그 그렇죠. 준비 과정이 정말 길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보병사단, 기갑사단, 장갑차 모두 압도적이고 우리가 그 강 건너갈 때 있어요. 여행 가가지고 차 가지고 네. 그 배에 차 태우는데도 그 5만 시간 다 소요되는데 탱크가 지금 뭐 10,000대, 20,000대 이렇게 다닌다고 할 때는 진짜 엄청난 거죠. 그렇죠. 네. 여기 보면 장갑차는 연합군이 10,000대 정도 되는 것 같고 독일군은 2,000대. 뭐 성능 같은 거 빼놓고 단순히 숫자로만 해도 4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해군도 좀 보죠. 해군은 어떻게 되나요? 해군은 진짜 준비가 해군이 미영 합동으로 해서 이제 모았는데 대부분 뭐 미국 거겠죠. 여기에 대부분은 상륙정이에요. 지금 6,000척이라고 돼 있잖아요. 4,000척 정도, 4,000척 정도는 상륙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축함 전함이 2,000척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소외 정도 있는 거 있고. 다 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 공군은 미 육군 항공대 이 당시에만 해도 공군이 아직 그 분리 안 됐을 때예요. 그쵸. 육군 예하의 항공대가 미 공군입니다. 네. 그 영국 RAF 포함해서 10,000대의 항공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들어갔죠. 여기는 뭐 폭격기, 전투기 할 것 없이 다. 싹 다 간 거죠. 네, 네. 예, 있는 거 다 넣었어. 네. 하지만 독일이 뭐 그렇다고 해서 연합군에 비교하니까 되게 없어 보이지 이거 만만한 상대 아닙니다. 근데 뭐 사실 독일군의 주력은 다 이제 소련과 많이 싸우고 있었고요. 네. 거의 한 70%, 5% 정도가 소련 전선에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나머지 것들 다 여기다가 이탈리아 빼고 그렇죠. 나머지를 여기서 다 썼다고 네. 보면 되죠. 뭐. 이 노르망디라는 곳 자체에 지형적 이점이 있고 또 여기에 그 독일 제7군이 와 있었어요. 네. 여기에 전차도 좀 일부 있었고 네네. 우리가 이제 그 유겐트 부대라고 하는 요원들을 이제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3호의 보병사단이 있었습니다. 병력은 그게 엄청난 정예 네. 아니에요, 진짜? 네. 그걸 이제 얘기하자면 정예는 정예인데 네. 여기에서 이 유겐트 부대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사람, 예. 전투 경험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 무장에 의한 잘 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부대지 음. 이런 대형 전투 작전을 2단계 상급 지휘관의 의도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임무용 지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안 안 됐던 됐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앞에 독일군과는 차이가 많이 나요. 예. 5만 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일선형으로 배치가 돼 있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방어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역에 그러니까 노르망디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게 독일 7군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랑스 북부 지역은 또 비집단군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프랑스 전체적인 거를 또 보면은 이제 서부 전구 사령부가 또 이렇게 있는 지휘 체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연합군이 이런 물리적 이점이 있지만 여기서 정말 우리가 좀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은 지휘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지휘 구조. 네. 그러니까 연합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총사령관을 아이젠하워로 임명을 해놓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지상군의 어떤 지휘 통제나 이런 작전 통제를 몽고메리한테 맡겨놓고, 분권화, 전문화. 네, 그 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나름 분권화도 되어 있지만 일사불란하게 체계를 구축해놨다. 사실 연합작전이 진짜 어려운 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잘 만들어놔서 서로의 의견이 다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을 해놨는데, 듣기에도 탄탄해 보이네요. 네, 근데 사실 여기도 문제가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독일군이 너무나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프랑스 전체는 서부 정구 사령관인 룬트스테트가 담당을 합니다. 네. 룬트스테트. 네. 근데 그 안에 노르망디를 포함한 프랑스 북부 해안은 비집당군 사령관 된 롬멜이 또 롬멜. 해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면 누구를 따라야 되지? 어떤 작전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약간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사실 히틀러가 의도했습니다. 히틀러는 어느 누구에게 정권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놈 새끼고. 딱 조금씩 권력을 나눠준 거죠. 서로 견제를 통해서 네. 협력하지 못하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게 혹은 이거 군대에서 사실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네네. 같은 임무를 두 사람에게 줘서 네네. 서로 경쟁시키는 네. 이런 거 뭐 우리 많이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휘 체계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에는 상대방이 들어온 다음에 네. 우리는 이거를 좀
쫓아내려면 그렇죠. 막아내려면 전략적 예비도 작전적 예비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예비는 사실 결정적일 땐 예비 쓰는 거죠. 네, 배치된 부대는 이건 사실 실제 전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기갑 부대입니다. 기갑 부대. 근데 기갑 부대는 철저하게 히틀러가 통제합니다. 최악이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작전 지침을 줘야 될 전략적인 결정을 해야 될 사람은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실제로 작전 준비를 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그 고참 눈치 보게 만들고 네네. 결정적으로 써야 될 예비 병력은 또 자기가 쥐고 있고. 있다. 예. 그러니까 유연성 발휘하기가 음, 쉽지 않은 구조다. 유연성 너무나 발휘하기. 경직되어 있었다. 경직되어 있었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독일이 정말 마지노선에 못지않은 요새를 구축해 놨었거든요. 42년부터 노르웨이부터 프랑스 북부 해안까지 소위 대서양 방벽을 방벽, 예.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래서 해안을 거의 요새화했어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막 세워져. 그렇죠, 막 세우죠. 그래서 그게 뭐가 있냐면 이제 해지호그라는 거, 대형 철제 구조물, 대전차 장애물을 개조한 것이고요. 또 롬멜의 아스파라거스. 이거 뭐냐하면 그 나무 말뚝 같은 것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네. 전장에서 많이 볼 거예요. 저거 어디에 쓰냐? 저거 말뚝 세워놓으면 피해 가면 되지. 저거는 원래는 공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전장에 저런 거 툭툭 하나씩 있으면 굉장히 힘들고 저기에 철조망과 지뢰를 같이 연결해 놓으면 정말 그거는 공격하는 분들로서는 죽을 맛이에요. 네. 여기에 더해서 중간중간에 중화기 진지를 배치해 놨어요. 뭐 중화기 진지가 85문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배치돼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중화기 진지 그거 대충 뭐 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여러분들 봤던 전쟁 영화 기억해 보세요. 그 콘크리트로 만든 그 아주 단단한 6개호 진지입니다. 그게 접근이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이게 85개의 중화기 진지만 있으면 거기에 소화기만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88mm 대전차포, 대공포 이런 것들이 다 배치가 돼 있고 특히 MG42 중기관총 이거 아주 곤란합니다. 뭐 이게 요새 히틀러의 뭐 전기톱이라고 그런 얘기하던데 별명이 있다고 누가 하더라고요. 그런 비유를 전기톱 될 것도 아니에요. 중기관총 하나가 들어오면 그냥 1개 중대 1개 대대는 그 자리에서 꼼짝을 못 해요. 총알만 들어오면 계속 쏘니까. 그죠? 그렇죠. 네. 대대 규모를 그대로 멈추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고지에 배치돼 있다? 와. 이거는 호랑이 앞에 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비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륙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 넓은 해안에 부대를 일선형으로 깔아놓은 거죠. 통상 우리가 삼각편제라고 그래서 부대를 2개 부대를 앞에 놓고 자체적으로 1개 부대는 뒤에 놓거든요. 근데 지금 그 뚫리지 않겠다고 해서 이렇게 깔아놨는지 모르겠지만 일선형으로 쫙 깔아놨어요. 어디 한 군데 뚫리면 쪼르륵 다 뚫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져서 연합군이 노르망디에서 큰 피해를 입긴 했지만 교도보를 점령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선형 방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롬멜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결국 롬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막지 못하면 우리에게 승산은 없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방 방어에 치중을 했던 것 같고 그 상급 지휘관이었던 룬드스테트 같은 경우는 기동 방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유리한 거는 전차하고 뭐 이런 것들이고 어디로 올지 정확히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 온 지역에 우리는 예비대를 투입해서 몰아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롬멜은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싸우면서 연합군의 그 제공권, 공군력의 강력함을 너무나 실감을 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먼 거리를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다. 작전 지속성 면에서 그 네. 자신이 없었던 거죠. 네, 가는 길에 다 죽을 거다.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 승산은 처음에 해안선에서 몰아내는 것 말고는 그렇죠. 없다. 그러니까 약간의 의견의 충돌이 있었지만 거긴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잖아요. 네. 기갑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기갑을 지금 히틀러가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히틀러가 그 둘 중에 누가 맞다라고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거의 준비를 했다고 보면 돼요. 히틀러 도대체 뭐야?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42년부터 그 장벽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때 강화됐던 부분들은 주로 이제 그 깔레 지역 위주로 갔었고 그렇죠. 44년에 롬멜이 오고 나서부터는 전반적으로 훨씬 더 이걸 강화를 했죠. 엄청나게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혹자는 그런 말을 하죠. 44년 이전에 들어왔으면 엄청나게 쉽게 들어왔을 거다. 그나마 롬멜이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물 이런 것들 훨씬 더 강화가 된 그 측면이 얘기도 가능하네요. 네, 진짜.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이 지금 보면 요 지도상에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문서가 히틀러의 명령이에요. 네네. 해안 요새화하는 명령서고 네네네. 지도를 보면 네. 굵은 선이 이게 3,860km. 네네. 이런 일이 인류 역사상 다시 일어날까요? 네. 그리고 여기 방벽에 지뢰가 650만 발이 묻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싸워보고 나니까 지뢰가 있으면 못 들어온다는 걸 딱 알았던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롬멜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 수천 개의 콘크리트 벙커, 그 대포들이 여기 배치돼 있었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작전 실시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지형이 아주 여기 정말 공격하기 더럽죠. 네. 더럽다. 너무 실제로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저 임진강 그 도하 작전 할 때 그 훈련을 해봤거든요. 네. 옵소모가 뻘과 바로 그 높은 둔덕이라고요. 네. 뻘을 지나서 둔덕이 바로 나와요. 실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오싹오싹한 거예요. 네. 우리가 뻘에 딱 발이 박힌 상태에서 그 위에서 누군가가 위치에 있다가 총을 쏜다. 그럼 우리 두루룩 하면은 한 방에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지형이 노르망디 전체에 펼쳐졌던 건 아니고 또 일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또 그런 쪽으로 간 부대는 아, 그렇죠. 정말 이제 글로 갔어요, 대부분. 더. 아무튼 그러니까 히틀러는 지금 이 방벽 자체를 어떻게 보면 너무 자신감이 있었죠. 들어와도 너희는 다 그렇죠. 여기서 죽을 거다. 자살골이다 결국에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바다에서 끝낼 수 있는 연합군의 침공을 바다에서 끝낼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히틀러가 그거를 42년부터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엄청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할 때 보면 누가 뭐 시키잖아요.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안 하면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맞아요. 아씨 뭐 설마 오겠어? 약간 이런 생각인데 그게 이제 롬멜이 오면서 완전 달라졌던 것 같고. 롬멜은 가가지고 쳐다보니까. 왜 안 해? 네. 그리고 또 능력이 있고 또 워낙 또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엄청 이런 걸 돈 따왔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강화됐고 결국에는 독일군도 나름의 설마 오겠어 플러스 와도 다 여기서 죽을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이 숫자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원래는 4만 개 정도를 지뢰 매설을 했다고 그래요. 한 달에.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네네. 지뢰 매설 할 때 보면 지뢰 매설 지도 만들고 그거 하나하나 다 기록해야 되거든요. 이거 지뢰 매설 그냥 갖다가 오록 뿌려놓는 거 아닙니다. 그 계획 작성해서 거기다 포인트를 정확히 찍어야 돼요. 정말 복잡하죠. 근데 롬멜이 오고 나서 한 달에 100만 개씩 설치를 했대잖아요. 미쳤네요. 네, 그러니까 롬멜이 오니까 다른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5월 20일까지 400만 개가 넘는 지뢰가 깔렸었다. 이 지역에. 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전장에 철조망 하나, 지뢰 한 발 있으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들어가면 되지 않아 말하긴 쉽지만 여러분이나 제가 거기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함부로 못 갑니다. 쉽지가 않아요. 400만 개의 지뢰. 자, 난공불락으로 대서양 방벽을 만든 것은 독일군의 계획입니다. 네. 연합군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계획이 있었겠죠? 네. 가장 대표적으로 연합군이 했던 게 뭐냐면 기만 작전입니다. 기만 작전. 근데 이게 최대 규모예요. 최대 규모의 어마어마한 기만 작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만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륙 작전을 하려는 그걸 자체를 숨겨야 됩니다. 아예.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영국의 이제 집결한 병력을 엄청나게 숨기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네. 결국 시기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시기에 대한 이제 결국 부분인 건데 실제보다 늦게 하기 위한 그런 유도를 계속하는 거죠. 결국에는 독일군은 어디로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빠드깔레. 그러면 거기 확신을 줘야겠죠. 그렇죠. 믿음을 넘어서 그러니까 예상을 넘어서 그럼요. 확신을 죽고 넘어서 사는 믿음을 일인데. 넘어서 확신으로 완전 믿음까지 만들어줘야 되니까 계속 어떤 다른 노르망디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갈 거야라는 여러 가지 이제 기만 작전 혹은 양동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후보가 깔레뿐만 아니라 네. 심지어 발칸반도도 있고요, 노르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남쪽 네. 니스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이런 데도 있고요. 그
그 다음에 뭐 소련 지역까지. 뭐 하여튼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연합군은 상륙작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작전적인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막 흔들어 놓는 겁니다. 정신없겠네요. 예.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한 바드깔레 쪽에 기만 작전을 실시한 거. 작전명도 있어요. 오퍼레이션 포티튜드. 네. 내용이 뭔가요? 말 그대로 독일군을 철저히 속이면서 노르망디가 상륙 지점이 아닌 것처럼 믿게 만들려는 기만 작전인 겁니다. 완전히 속이는. 네, 그래서 포티튜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아, 두 개로 나뉩니까? 네, 또? 포티튜드 노울스가 있고 사우스가 있습니다. 네, 포티튜드 노울스는 노르웨이도 들어가겠다. 노르웨이. 네, 그러니까 노르웨이로 들어가면 노르웨이를 통해서 덴마크를 통해서 독일 북부 이제 함부르크로 해서 쭉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독일군 입장에서 어때? 제해권을 연합군이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쪽으로 온다고 올 수도 생각하면 할 수 있죠. 있겠다고 할 수 있죠. 음. 그래서 노르웨이 쪽으로 이제 많은 그런 병력들 혹은 뭐 이렇게 상륙정들, 전함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만 작전을 유도를 했고요. 그게 포티튜드 노스. 노스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포티튜드 사우스입니다. 사우스. 네, 사우스는 바드깔레에 상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네. 그 뭐 잘하면 속을만 하죠. 네, 그리고 이 사우스를 위해서 가상의 군대를 하나 만듭니다. 가상 부대, 가상 부대, 픽셔널 부대예요. 픽셔널, 네, 혹은 별명은 고스트함이었는데 고스타미. 이게 이제 1가상 집단군입니다. 근데 사령관을 누구로 임명했냐면 패튼이에요. 아, 패튼. 네, 패튼. 패튼 그런 거 좋아하는데.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나마 독일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연합군 장군이거든요. 설마 저 사람이 가상 부대 하겠어? 그렇죠. 그 저 뭐 전시의 영화 감독처럼. 네. 저 사람이라면 정말 쳐들어올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패튼의 1가상 집단군을 이제 프랑스 바드깔레 상륙할 것처럼 계속 이제 꾸미는 그런 작전을 하는 거죠. 그 뭐 스케일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랑 거의 똑같이 모사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요. 물론 그 패튼에게는 패튼. 군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군대 말고 장비, 무기 체계를 디코이로 엄청나게 많이 꾸며놓습니다. 아, 가짜. 가짜로. 예. 여기 보이는 이것들이죠. 네, 이거 상륙전 보이시죠? 다 가짜입니다. 이게 아니 근데 이게 네. 흑백이라서 그런지 네. 각이 살아있네. 아, 정말 저 믿을 것 같아요. 각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주로 네.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확인하죠? 독일군 입장에서는 항공 정찰이 그렇죠. 위에서 볼 수밖에 없죠. 네, 아니면 뭐 아니면은 멀리서 이렇게 휴민트 써가지고 쓰거나 보든지. 첩자나 이런 거 네. 통해서 볼 텐데 탱크도 보십시오. 야, 저거 보니까 쭈부 같은데 네. 이거 입으로 불려면 이거 저 현기증 나겠는데? 어? 팽창식 탱크. 아, 그- 사람이 들고 가죠. 네. 가벼워서. 사람 들고 있네 실제. 네, 그 목재 전차, 네. 가짜 상륙전, 상륙정 모형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설치해 놔가지고 네.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더 또 재밌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더블 크로스 작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블 크로스. 네. 더블 크로스 무슨 뜻일까? 이게 항공 정찰이 아니라 결국에는 독일 입장에서는 스파이가 확인하잖아요. 네. 근데 그 스파이가 사실은 다 이중첩자였던 겁니다. 아, 야, 집요하다. 네. 그래서 그것이 진짜처럼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든 네, 것이죠. 가짜 정보를 독일 정보기관에 진짜처럼 흘러내렸고 음.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깔레로 들어가는 그 영국군 지점들 있잖아요. 그 사령부에서 무전을 진짜 많이 때려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또 거기서 가짜 정보를 진짜 정보처럼 계속 흘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군사적으로 그 인지 왜곡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속으면 좋고 진짜로 속지 않더라도 이러한 기만 작전은 충분히 군사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 분석을 해야 되고 네. 상황 판단을 해야 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 상급부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늘어지고 중간에 의견이 다르면 그것을 갖고 토론하느라고 또 시간 쓰게 만들고 이 포티튜드 작전은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속인 면도 있을 것이고 상대방의 정신력을 소모하게 하는 인내심을 시험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무서워요. 음. 근데 그만큼 이게 어려운 작전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모든 걸 다 동원한 건데 네. 거기에는 결국 연합군의 정보의 우위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정보의 우위. 연합군은 결국 독일군이 뭘 하고 있는지 그 의도나 기도를 음. 뭐 울트라나 이런 걸 통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음. 반면에 독일은 그렇죠. 알기가 힘들다 보니까 음. 결국에는 속아버린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결정적인 어떤
맞아요. 이걸 결과를 좀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정말 생각합니다. 철저히 준비를 했네요. 1년 네. 동안 얼마나 고심을 했을지. 네. 또 보완도 잘하면서 그렇고, 우리 보완도 안쪽에서. 하면서. 네. 결국 이런 노력 끝에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것이 아니라 바드칼레에 상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독일군이 주력을 그나마 남아있는 주력을 끝까지 그쪽으로 거기에 보낸 붙여놨죠.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노르망디에는 독일군의 병력 증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연합군의 작전 계획은 성공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이제 시크릿 분석이라고 서로 이제 평소 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통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전술적인 작전적인 관점을 오픈시키는 건데 오늘 이 질문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상륙 작전이 제일 어려운 작전입니다. 단순히 적지역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국력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상대방의 그 갖고 있는 모든 방어 역량을 시험하는 게 상륙 작전이거든요. 자, 우주를 건너서 다른 행성을 침공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것도 일종의 상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주라는 아니, 거대한 바다를 건너서 여기서 우주가 나올 줄은 생각도 네. 못했네요. 자, 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 보는 게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했으니까 아, 바다와 우주, 해변과 행성 표면은 다르지만 이게 작전 개념의 관점에서 한번 표현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저는 있고? 너무나 적용이 딱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주는 그리고 우리 여기보다는 그러니까 우주와 사실 우리 이 개전적인 차이는 우리는 그래도 바다와 하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바다와 하늘의 구분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부분은 결국 해군과 공군이 나눠질 필요는 없고 우주 함대 혹은 우주 전함이 결국 해공군을 다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지상 병력이 타서 행성으로 들어가서 상륙하면은 이제 지상군인 거고 네. 그런 모습이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 은하영웅 전설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알죠. 레전드죠. 네, 그 뭐 책으로도 있고 네. 애니메이션으로도 있는데 그걸 보시면 그냥 너무나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주라는 거는 방위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방위를 결국 어떻게 지어야 될까? 나를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가운데 이 딱 원점이라고 보고 어떻게 이걸 뻗어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술적인 전략적인 상상력을 훨씬 더 많이 발휘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우주에서는 진짜 사방팔방으로 내가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기 포탄이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아래서 올라왔을 때 그러네. 거기서 사방에서 날라올 수 있는데 그만큼 나의 기동도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면에서 보통 아니면 3차원으로 놓고 봤는데 그거를 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쟁의 원칙에서 뭐 집중의 원칙이라든지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네네. 그런 것도 것들이. 좀 네. 의미가 달라질 거고 네. 경제성의 원칙 이런 것도 좀 의미가 달라질 거 그러니까 같고. 과학적 접근이 훨씬 더 중요한 전쟁이 과학적 접근이. 아닐까. 예. 딱 제아주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은하영 전설이나 이런 우주 영화에서 보면 네. 아직까지 우리의 상상력이나 영화의 스케일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주로 우주 공간에서 싸우거나 아니면 우주 공간에서의 전투가 최소화된 채로 스타쉽 트루퍼스에 보면 무사히 건너가서 바로 행성에 상륙하지 그 우주를 건너가서 상륙하는 그 일대기를 다 쫓는 영화나 드라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싸우는 모습들은 사실상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가늠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속도로 올 것인지, 공간이 어느 정도 넓을 것인지, 네. 뭐 이런 것들이 가늠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의 후손 언젠가는 네,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 세대가 우주 시대에는 여기서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켄타우로스 2행성으로 갔을 때를 한번 보시죠. 자, 우주 공간 여기서 여기죠 하면서 막 그런 시대가 인류가 존재하는 난 그 시대는 온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주 제가 경험 우리가 안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마찰이 올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죠. 뭐 여기서는 우리가 숨도 쉬고 밟아도 보고 만져도 보고 하는데 그렇죠. 거기서는 가다가 블랙홀이 빨아들이는 거 아니야? 어. 뭐 전혀 가늠이 안 오잖아요. 상상도 못한 일들이. 가서 뭐가 충돌하는 거 아니야? 뭐 이게 나가면 또 죽는데 바로. 야, 아 모르겠어요. 아 진짜 너무 막 지금 태어나서 다행이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계획은 뭐 이쯤 얘기를 하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잠깐만 그냥
뭐지? 그 다음 그거네요. 그러면 상륙작전. 자, 드디어 때가 됐죠. 독일군 입장에서는 도대체 연합군이 어디를 공격하는 것인가? 이 해변별로 그들이 쓰는 전술이 실은 다 달랐던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한 군데가 남았죠. 지금 지금 얘기 안 하는 곳. 네. 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콘돔도 엄청 많이 가져와요. 뭐지 이거? 네, 약간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